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민주당을 함께 이끈 지도부들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며 책임감을 당부했는데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만찬 자리에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청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 24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소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남동 관저에서 뭐였죠? 네, 일단 한남동 관저를 쓰기로 하셨죠. 원래는 인천에 사저가 있으셨는데 네. 이제 청와대를 지금 보수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청와대 안으로 관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한남동 관저를 과연 쓸 것인가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예산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냥 한남동 관저를 이용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셔서 들어가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만찬도 한남동 관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다. 이 말을 강조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액면 그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그 정권이 막 출범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집권 여당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당 내의 질서 그리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멘트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이외에 여당 중진이나 혹은 뭐 차세대 주자라고 일컬을 만한 분들이 개인적인 목표나 이익에 관한 것은 내려놓으라는 함의가 있는 말이겠죠.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만찬 회동을 보면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언론 네. 보도에 보면은 이제 사법개혁과 같은 현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뭐 덕담만 있었다라는 참석자들의 전언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이 있을 때 네. 민주당은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은 밥만 먹고 끝나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에 관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늘 야당 시절에는 비평을 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허니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같은 이 대통령의 셀프 면소법, 셀프 재판 정지법 같은 겁니다. 공포 그 권한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제가 셀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여당이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해드릴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이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그런 것을 통과시켜서 오더라도 내가 공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 교환들이 있어야 생산적인 당정 관계였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려봅니다. 네, 현안 관련 언급이 좀 부족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또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천하람 개혁신당 그 대표 대행에게 잘 모시겠다, 자주 보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조만간 좀 영수 어떤 회담이 열릴 걸로 좀 보십니까? 일단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둘 다 그 비대위 체제 아니면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가 새로 이제 정식적으로 꾸려지게 된다면 저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영수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후에 보이는 취임 이후에 그 짧은 기간 동안 보인 행보에 따르면 지금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뭐 적지 않았냐라는 뭐 그런 우려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작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회담을 떠올려 보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자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나줄 생각이 없었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도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행보를 좀 비판을 했던 것이지 뭔가 그 현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지금 다시 이번에 처음 이제 된 거잖아요. 처음 임명되고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 세팅을 먼저 해주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그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담과 비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 인사를 건넸는데요.
대선 경쟁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또 전화를 하는 건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 이틀 전에는 이준석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고 네. 또 어제는 김문수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합의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려는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역시 1분 남짓 정도의 통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짧은 전화였다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의례적인 통화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이런 통화 시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여야 영수회담 자리에서 직접 했었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야당의 정식 지도부가 갖추어지면 앞으로 자주 여야 영수회담을 가짐으로써 정말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많은 의견들을 경청하고 또 수용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통합의 리더십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뭐 한 가지만 조금 그 사실 확인을 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를 건 건 이제 그제 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는 그제 전화 통화를 한 네.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있는 그 단톡방에서 나갔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당정을 조금 구분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의지로도 보여질 수도 있고요. 저는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원래 하는 건데 네.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현직 의원이 아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 당시에는 또 현직 의원이 아니었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뭔가 그 현직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을 나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기간,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문제가 됐던 것이 당정 개입 아니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뭔가 당무에 개입한다는 의혹에서 임기 내내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그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의지가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첫 번째 정상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달에 열리는 G7 그냥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까지 일단 확정이 됐고요. 여야가 이를 놓고 좀 상반된 평가를 내놓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뭐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네네. 정말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오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첫 번째 무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물론 그 자체로 의의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분명한 성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G7 정상회의를 참석하기로 결정을 한 배경에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별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의 당선 확정 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있기까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빼고는 모두 당선 확정 당일에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 다음 날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하고도 만 11시간 정도가 더 지나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공고한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염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도 일정한 그 염려 섞인 시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불식시키고 오는 것이 한미동맹의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조하는 것이죠. 네,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럼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여당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뭐 우려와 기대를 계속 우려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야당의 역할이니까요. 야당은 그런 우려를 계속 표명해 주는 게 저는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저런 목소리도 다 듣고 그 외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는 다자외교 데뷔 무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G7 같은 경우는 22년은 독일, 23년은 일본, 24년은 이탈리아에서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열렸던 이 G7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릴 때만 초대받고 단 한 번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그 G7 다자외교 무대에 나가고 싶어 했었으나 아무래도 그런 초청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미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냐, 너무 편향된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초청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임기 되자마자 G7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 우려하는 목소리 있죠. 뭐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우려의 시각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일단 G7 국가들은 일단 한국을 외교 무대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의지가 저는 표명된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G7 이후에 충분히 다자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난 이후에 지적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짚고 갔으면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2021년, 2023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연으로 초청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언제 초청에 관한 언급이 있었냐면 미국의 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달 18일에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초청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즉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런 언급이 이미 있었다는 것. 우리나라 언론에도 다수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G7의 초청 국가들은 미국 그리고 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외에도 이번에도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초청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결국에는 중국에 대적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초청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국제적인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즉 어떤 대통령 개인을 보고 초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가서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그 부분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실용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실용 외교가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가치 외교와는 180도 다른 것이다. 이렇게 돼도 좀 곤란한 측면이 있거든요. G7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서방 선진국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초청국들의 성격이 최근에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그 멤버들로 구성되는 점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2023년에 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도 정상들의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19차례가 언급이 됐었고 네. 러시아가 23차례나 언급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중러에 대한 메시지 관리는 대한민국으로서도 상당히 섬세하게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점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점에서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거냐면 2023년에도 그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아니라 디리스킹, 위험 관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정리가 됐었어요. 그 배경에는 이제 EU가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분리할 수 없는 현실이 강하게 작용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어느 정도 수긍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입장이 다르긴 하잖아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시진핑 수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90분간 통화를 하면서 네. 다소간 휴전 내지는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메시지가 2023년보다 톤이 많이 올라가서 나오게 될 건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가 또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지죠. 네. 이달에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미정인데요. G7에 이어서 나토까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좀 준비할 시간이 많이 빠듯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보좌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참여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외교 무대에서 굵직굵직한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물리적 시간은 그렇게 장애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G7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2021년과 23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0년부터 처음 이 연을 맺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2020년 의장국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과정에서 직접 초청을 정식으로 했었고 2020년부터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G7 이번 여기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거는 아마도 AI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 문제, 탄소 중립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그리고 반도체 문제까지 아무래도 경제 요소 관련된 것들도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서 한국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이후에 여야는 지금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는데 4선의 서영교 의원 그리고 3선의 김병기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누가 되든지 이른바 명심선거, 좀 친명계가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될 것 같죠. 원내뿐만 아니라 아마 당대표 선거도 아마 7월 8월쯤에 있을 텐데 그때도 친명계 간의 대결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임기 초반인 만큼 친명계 의원들이 좀 지도부에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국정운영 파트너 호흡을 좀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아마도 그래서 아마 이재명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 단체
단톡방에서 나가신 것도 네. 어차피 지금 지도부를 두고 아마 지도부, 원내 지도부, 그리고 그 지도부, 그리고 내년 또 지방선거에서 뭐 광역단체장 경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친명계 의원들 간의 대결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 데서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밝히지 않기 위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그 단톡방을 나간 것뿐만 아니라 친명 의원들끼리 이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명심하고 대결할 거면 대결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 주신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출마 거론됐던 김성환 의원도 있는데 그 최종 후보로는 등록하지 않았거든요. 뭐 환경부 장관이나 이런 데 하마평이 좀 오르고 있긴 한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본인이 어디 하마평에 오르면 뭐 출마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그 하마평에 대해서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다만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염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의 의정 활동을 보면 네. 탈원전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장 용량을 국민의힘 쪽과 그 이전 정부의 입장은 원전 사용 기간이 연장이 되면은 그 저장 용량도 허가를 받아서 늘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그런데 김성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의 내용은 그 원전의 실제 수명 기간보다 그 저장 용량을 늘려잡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원전이 사용이 연장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탈원전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탈원전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된다면은 탈원전 정책을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과는 양립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의 발전 비용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원전 없이 AI를 중흥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과연 이분이 환경부 장관이 된다면은 정책적인 엇박자가 나지는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민주당 측에서도 덧붙일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김성환 장관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는 환경 관련 뭐 원전에 대한 우려는 야당에서 당연히 저희랑 원전 관련 정책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를 표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환경 관련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펼쳐 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직 그 장관 입각 이런 것들 뭐 지명도 안 된 상황 속에서 그분이 정치적 이런 판단에 의해서 선택했다라는 건 아직 섣부른 것 같고요. 본인이 아마 여러 가지 뭐 하마평도 오르고 아니면은 뭐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 역시 친명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의 뭐 다양한 것들을 고려한 개인적인 판단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마평에 또 오르는 인물이 지금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인데요.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좀 미묘했습니다. 그제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이제 특수통 검사였기 때문에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가 어제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온도차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서영교 의원의 인터뷰 발언 네네. 자리에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네네. 한 종합편성 채널에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제가 뒤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봤거든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원래는 반대를 하신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어제는 충분히 대통령께서 검토하실 거다. 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본인의 반대는 아닌 것처럼 좀 톤다운을 하더라고요. 그 배경에는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룰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조금 특이하게도 네. 권리당원 투표가 지금 20% 반영이 되죠. 네. 원내대표 선거에. 그러다 보니 아마도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가운데서는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인사권을 행사한다는데 여당 중진이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원내대표 레이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해요. 네, 원내대표 레이스에 어떤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원내대표 이제 선거 이후에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정청래 의원 또는 박찬대 원내대표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또 친명계 역시 인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뭐 실력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이 실력보다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대통령께서 뭐 의중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요. 그걸 못 하시게 되어 있고요. 네. 뭔가 아마 후보들은 각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수년 동안 어떤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는지를 다 내세우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걸 보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력 후보들을 뭔가 뭐 지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던
이런 사람을 뭔가 본인의 뭐 픽으로 해서 뭘 올려줬다는 그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리고 본인과 호흡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는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뭔가 추천했던 비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갈등이 생기자 계속해서 뭔가 당대표에 대한 불만적 메시지를 보내고 당대표와 안 좋은 사이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뭔가 대통령과 사이가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당대표를 하겠다면서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그런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살펴보겠습니다. 16일에 원내대표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주요 후보군을 좀 보면 5선에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있고요. 4선에 김도우, 박대출 의원, 또 3선에 김성원, 성일종 의원 등이 있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친윤계냐 아니면 친한계냐.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볼만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친윤계냐 친한계냐라고 하는 그 기존의 네이밍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네. 당의 노선, 가치, 개혁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윤계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네. 국민의힘이 민심과 반대되는 노선을 걸어온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원내대표 선거에 다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친윤이라고 하셨던 분들도 다 같은 친윤은 아니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지금 친한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태우 의원 간의 맞대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김태우 의원도 친한계여서 그 권성동 의원의 대항마가 됐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당의 노선이 지금까지 6개월과는 달리 정반대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거듭나고 개혁하는 길로, 이런 쇄신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그룹을 대표하는 것이냐, 혹은 기존의 노선을 대표하는 분들이냐로 봐야지 친윤계, 친한계로 네이밍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떠나겠다고 말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백지에서 보수 재건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요, 백지에서 보수 재건하든 뭐 지불 개보수를 하든 그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12월 12일에 원내대표가 된 뒤에 12월 14일 그 국회 탄핵소추 2차 표결 때 자유투표를 해달라는 당내 일각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자유투표를 했더라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큰 비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당론을 계속 유지했잖아요. 또 그 헌재에서 4월 4일 탄핵 결정이 나온 뒤에라도 당의 노선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원내 사령탑으로서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5월 10일에 있었던 그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 당시의 원내대표로서 그것은 비대위가 결정한 사항이니 본인도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물러나고 본인은 여태까지 직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의 개혁 방향은 앞으로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될 몫이지, 그것을 물러나시는 분께서 백지 위에서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할 계제는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보 교체 시도 좀 언급을 해주셔서,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데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이제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이것이 이제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처벌받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사실 계세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당을 이미 쫓겨나서 나간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친윤 세력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간에, 그 윤석열 정부 기간에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왜 이 정도의 파면당한 정부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그 조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 교체 시도 때문에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균열과 비판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제가 보수 진영에서 역대급 패배를 했고, 그런데도 왜 그 당시 윤석열 정부 내내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의 책임 있는 자세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당 밖에서 저희가 볼 때도 타당한 지적이고요.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지. 저는 아까 그 말씀이 나왔던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백지 위에서 해야 된다. 백지 위에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계 은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보수 진영이 백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권세를 누리면서 뭔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
선택을 하고 국민들과 괴리되는 선택을 해왔던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비판하고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류 세력으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이나 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분들을 몰아내고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 전 내부시장이 지금 정계 은퇴를 선언한 다음에 미국 가서 그 계속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날선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정계 은퇴를 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 뒤에는 또 본인의 SNS에서 국민의힘에서 은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고 끊임없이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과거에 홍 전 시장은 작년 7.23 전당대회 직후에도 중앙 정치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SNS를 올렸다가 그 뒤로 바로 또 계속 중앙 정치에 관한 논평들을 계속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5번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2번의 광역단체장, 2번의 당대표, 1번의 대선 후보까지 역임하신 분이 네. 밖에서 계속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것 같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다만 누구의 지적인지를 떠나서 그 5월 10일 후보 교체 시도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주도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홍 전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정당 해산의 대상이 곧바로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14년에 그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를 보면 네네.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는 정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인 발언, 또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고 국회에 가서 계엄을 같이 막았잖아요. 네. 그리고 5월 10일 후보 교체 시도도 당원들이 그것을 부결시켜서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당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홍 전 시장이 친정집에 대해서 너무 나간 비난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수민 의원에 이어서 최용도 의원도 대국민 사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오판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대선 전에는 이런 표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시기적으로 대선 끝나고 나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뭐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영이 대선에서 이 정도의 패배를 하면은 저는 진보 진영에서 가장 큰 패배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당시에 역대 대선에서 최다 득표차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 참여정부 때 주 건세를 누렸던 친노 세력들이 이른바 패족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패배했고 완벽하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패족 선언을 한 이후에 처절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도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왔으면 3번의 총선을 연속으로 패배했고 2번의 연속적으로 그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당했으면은 이 정도의 패족 선언급의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세를 누렸던 아까 제가 지적했던 몇 분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보수 진영의 황족인 것처럼 그 권세를 누리고 있고 이런 분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분들만 뭔가 잘못을 하고 반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보수 진영 전체가 반성한다고 느끼실까요? 저는 이런 분들의 사과를 전부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의원들만 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는데요. 오늘 11일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일단 민주당 주도로 긴급 현안 질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지금 밝혀야 되는 것들이 일단은 그 리박스쿨의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리박스쿨이라는 곳에 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죠. 늘봄 교실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거기 강사로 나가려면 자격증이 부여받아야 되는데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단체를 이렇게 교육부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리박스쿨에 부여했단 말이죠. 그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를 조금이라도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은 과연 이런 그 편향된 역사 교육을 하는 단체에 그 자격증 부여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그럼 교육부는 대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단체에 그 권한을 줬는가?
되는가, 그리고 왜 리박스쿨 대표는 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교육정책 자문위원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주호 장관이 충분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이런 거를 빨리 현안질을 통해서 지금 답변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네, 이번 긴급 현안 질의에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리박스쿨의 문제를 늘봄학교 정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국민들께서 오인하도록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늘봄학교는 정말 돌봄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기묘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댓글 조작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수사받고 또 법에 따라서 조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것을 지나치게 정책까지 정쟁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